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소강 상태를 보이는가 싶던 비가 수도권으로 올라오면서 밤사이 경기 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졌습니다. YTN으로도 관련 제보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피해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다연 기자, 내용 전해주시죠. 네, 밤사이 YTN의 시청자분들의 제보가 잇따랐습니다. 화면과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의정부입니다. 새벽 2시 반쯤 호동교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계단과 하천변이 맞닿는 부분이 전혀 보이지 않을 정도로 물이 불어난 모습입니다. 경기도 가평입니다. 차오른 물 위로 온갖 물건들이 둥둥 떠다니는 모습도 보입니다. 제보자는 마을 이장이 일일이 돌아다니며 주민들을 깨워 고지대로 대피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도로가 물에 잠기면서 마을 회관으로의 접근이 어려워 대피 방송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고양에 있는 한 다육식물 농장입니다. 곳곳에 모래 주머니를 쌓아 물길을 만든 모습인데요. 이 농장에 있는 물이 빠지지 못한 데다 비까지 퍼부으면서 흙탕물이 무릎 높이까지 차올랐다는 게 시청자 설명입니다. 경기도 포천 보시겠습니다. 촬영 당시엔 물이 발목까지 닿을 정도였다며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택보다 지대가 더 높은 면사무소 주차장으로 차량을 옮기기까지 했다고 제보자는 설명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도 한번 보실까요? 나무까지 잠길 정도로 하천이 불어났고 물은 도로 위로까지 넘칠락 말락하는 모습입니다. 주변 주택 침수까지 우려되면서 일부 주민들이 대피하기도 했는데요. 제보자는 동네에 산 지 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상황을 묘사했습니다. 네, 그럼 지금까지의 전국 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전국에 내린 폭우로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거로 파악됐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오늘 새벽 6시 기준 경남 산청에서 6명, 충남에서 3명, 경기 오산에서 1명 등 10명이 숨졌습니다. 실종자는 경남 산청에서 1명이 늘어 6명, 광주 북구에서도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대피 인원은 12,000여 명으로 일부는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도로 침수와 토사 유실,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시설 피해도 4,000건 넘게 집계됐습니다. 현재 경기 동두천, 연천, 포천, 가평, 양주, 의정부, 파주, 여기에 강원도 철원, 춘천에 호우경보가 내려졌고요. 이 밖에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 인제 등에는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김다연입니다. 이번 정체전선은 지난 16일 이후 나흘 동안 전국 곳곳에 극한호우를 쏟아내며 역대급 기록을 남겼습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는 어제 오후까지 무려 800mm에 달하는 괴물폭우가 내렸는데요. 장마철 한 달 내릴 비해 2배를 넘는 수치입니다. 정혜윤 기자입니다. 지난 16일 만들어진 정체전선은 시작부터 요란한 비를 쏟아부었습니다. 중부지방에서 전국으로 비가 확산하며 곳곳에 강한 비가 집중됐고 서산 등에서는 시간당 100mm 이상의 극한호우로 수백 년 주기의 물폭탄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남부지방으로 비구름의 주 무대가 이동한 뒤엔 전남과 경남지방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장마가 끝난 것으로 보였던 남부지방이지만 수증기 유입과 지형적인 영향에 겹친 탓에 기록적인 극한호우를 피해가지 못한 겁니다. 특히 경남 산청에서 주말 오후까지 나흘 동안 700mm가 넘는 호우가 쏟아졌는데 장마철 평균 강수량의 2배를 웃돌았습니다. 주말 오후까지만 내린 하루 강수량도 무려 353.5mm로 장마철 한 달 내릴 비의 양과 비슷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한반도 주변으로 상하층을 가득 메운 열대 수증기가 비구름을 더 강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북쪽에 아주 매우 차고 건조한 공기, 그리고 남쪽에 매우 따뜻하고 습한 공기가 부딪히면서 강력한 대기 불안정이 만들어졌고요. 또 지상부터 상층까지 정말 엄청난 양의 수증기가 공급되었습니다. 특히 밤사이 더 폭발적으로 발달해 피해를 키운 게릴라성 호우도 이번 장맛비의 특징이었습니다. 밤에는 기온이 급격히 내려갑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주로 밤늦게부터 새벽 사이는 남북 간의 기온 차이가 더 커지거든요. 이렇게 될 경우 대기 불안정이 더 강해지면서 야행성 호우를 만들어냅니다.
기상청은 이번 장맛비가 일요일 아침까지 내륙에 막바지 국지성 호우를 내릴 수 있다며 남부지방에서는 산사태와 침수, 범람 피해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남부지방을 강타한 이번 집중호우로 하천이 곧 범람할 것 같다는 제보 영상들이 YTN으로 쇄도했습니다. 며칠 전 침수로 복구 중이었는데 기록적인 비로 또 잠긴 마을도 있습니다. 이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주말 내내 대피 권고 등 재난 문자가 빗발친 경남 진주시 외율마을. 며칠 전 침수로 아침까지도 복구가 한창이었는데 설상가상으로 또 물에 잠긴 겁니다. 목요일 날 비가 많이 와서 여기 하천이 범람을 했어요. 마을이 다 잠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밤새 비 오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또 물이 좀 빠져서 시작을 했는데 오늘 또 비가 온 거예요. 마을 입구가 통제되는 바람에 대피도 쉽지 않은 데다 이번 폭우로 주택 주변 2가지 무너져 불안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남 한평에도 기록적인 물폭탄이 터진 가운데 임시 가림막이 거센 물살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져 버립니다. 땅인지 강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순식간에 집 바로 앞까지 물이 들어찼습니다. 주차된 자동차도 금방이라도 떠내려갈 것 같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바로 옆에 강이 흐르고 있어 해마다 침수 피해가 반복되는 아파트입니다. 올여름도 야속하게 퍼붓는 빗물에 도로 위로 물이 차올랐고 차들도 잠겼습니다. 울산 울주군은 해화강 수위가 상승하면서 일부 마을에 대피 권고가 내려졌습니다. 급하게 와이퍼가 움직이는 자동차 유리창 너머로 흙탕물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유속 탓에 물보라까지 생길 정도입니다. 좁은 지역에 강하게 내린 괴물호우가 남부지방을 강타하면서 초복 전날 시민들은 기후 위기를 실감했습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네, 이렇게 극한호우가 내린 침수 상황에서도 용기를 내 이웃을 구한 시민들이 있습니다. 지난 17일 광주에서 벌어진 일인데요. 몸을 가누기 힘든 흙탕물을 거슬러 올라가고 떠내려온 차량을 몸으로 막는 사투를 벌여 소중한 생명을 구했습니다. 윤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7일 엄청난 폭우가 쏟아진 광주시 동구 지역. 인근 하천 2기 무너지며 마을은 금세 흙탕물로 뒤덮였습니다. 몸을 가누기조차 힘든 흙탕물을 난간을 움켜쥐고 거슬러 올라가는 남성. 인근에서 자동차 공업사를 운영하는 최승일 씨입니다. 직원들과 모래주머니를 쌓던 최 씨는 멀리 위쪽에서 할아버지 한 분을 목격했습니다. 급류에 넘어진 뒤 맨홀 구멍에 2다리가 빠진 채 물살에 갇힌 상태였습니다. 팔을 붙잡아 힘을 주고 밧줄로도 걸어봤지만 빼내지 못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흙탕물에 파묻혀 숨도 제대로 못 쉬는 상황. 주변 나무 판자로 물길을 잠시 막아 숨 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너무 물이 세다 보니 사람이 숨을 못 쉬었죠. 숨을 못 쉬니까 사장님하고 뭔 대화를 해야 할 것 같아서 갑자기 내가 생각한 것이 판자떼기 해줘야지만 내가 힘으로 안 되니까 판자떼기 해놓았더니 이제 사람 얼굴이 이제 보이더라고요. 이게 어르신이 그때부터 얼굴이 이제 돌아오더라고요. 중간중간 힘이 빠져 넘어지고 온갖 밀려오는 쓰레기나 타이어에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차량 한 대가 현장으로 떠내려오는 긴박한 상황. 주변 동료, 시민들과 함께 자동차를 몸으로 막으며 20분 넘게 사투를 벌였고 결국 공업사 장비를 이용해 무사히 어르신을 구출했습니다. 5초, 10초 거기서 우리 직원들이 버티고 있어서 그러지 안 그랬으면 저나 그 어르신이나 같이 밀려가 차로 깔려버렸지. 구조된 어르신은 다행히 의식과 호흡이 멀쩡한 상태. 구조 후 할아버지 가족들에게 감사 인사를 들었다는 최 씨는 취재진에게 오히려 생명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 이야기. 그분이 또 마침 또 살아서 다행이고 많이 안 다쳐서 좀 다행이고 또 일단 감사드리죠. 그분이 살아서. YTN 윤지아입니다. 500mm가 넘는 누적 강수량을 기록했던 충남에선 낮에 비가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본격적인 복구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으로 군부대 장병과 경찰은 물론 지자체 직원들까지 손을 보탰습니다. 김기수 기자가 복구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군 장병이 빗물로 휩쓸고 간 농작물을 손으로 하나하나 뜯어내고 포구에 쓸려온 나뭇가지와 진흙더미로 가득 찬 배수로를 장비로 걷어냅니다. 온 마을이 침수 피해를 본 충남 예산 지역에 군장병 15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비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복구 손길이 이어지고 있지만 쏟아진 비에 터전을 잃은 농민은 막막한 심정을 토로합니다. 농기에 트랙터, 이양기, 경운기 다 그냥 물속에서 다 잠겨 있어요. 다 수리해야 돼, 수리하려면 만만치 않죠.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마을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주택은 물론 비닐하우스까지 물이 차오르면서 애지중지 키웠던 농작물도 모두 버려야 할 판입니다. 침수 피해가 발생한 비닐하우스입니다. 바닥엔 진흙이 가득하고 흙을 모두 뒤집어서 멀쩡한 작물을 찾기 어렵습니다. 쑥대밭이 돼버린 모습에 피해 농민은 망연자실합니다. 물이 막 그냥 반도 냉겨 차갖고서 고추 저런 것도 다 시들고 지금 저렇잖아요. 아주 말할 수가 없죠, 아주. 경찰과 군청 직원들도 집안에서 물에 젖은 집기류를 꺼내고 깨끗하게 닦아내기를 반복합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복구 작업이지만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거의 노인분들, 어르신분들이세요. 그래가지고 집집마다 지금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해서 일단은 경로당 주변으로 해서 호우 피해로부터 얼른 벗어나서 일상으로 얼른 돌아가시는 생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비가 잠시 멈춰준 덕에 충남에선 본격적인 복구가 시작됐지만 워낙 큰 비에 도움의 손길이 절실합니다. YTN 김기수입니다. 내란 특검이 구속된 이후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오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윤석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지영 특검보는 언론 브리핑에서 구속기간을 연장해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실효성 있는 조사를 담보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긴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제 외환 수사에 속도를 낼 걸로 보입니다. 문제는 윤 전 대통령이 앞으로도 조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건데 특검은 체포영장을 청구할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특검은 최근 북한 무인기 침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을 소환하는 등 외환 수사를 다져왔습니다. 특검 칼끝은 결국 윤 전 대통령이 무인기를 보내라고 지시했는지, 했다면 왜 했는지에 대한 의문으로 향하는데 문제는 이를 확인하려 해도 윤 전 대통령이 다시 구치소에서 나오지 않겠다고 버틸 수 있다는 점입니다. 특검은 잘 협조하리라 기대한다면서도 외환죄 조사까지 거부하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강제 인치 시도와 윤 전 대통령의 버티기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건데 특검은 향후엔 더 강제로 적극적인 조치를 할 거라는 입장입니다. 애초 하려던 것처럼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로 가서 지휘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거로 보입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재구속 이후 구속적부심 신문 등에서 한결같이 조사에 나가지도 입을 열지도 않겠다는 뜻을 내비친 만큼 쉽지는 않을 거로 전망됩니다. 최악의 경우 또 조사 없이 기소가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데 이 경우 다른 특검의 조사뿐만 아니라 넓게는 일반적인 형사 피의자와 피고인 등에게 나쁜 본보기로 남을 우려도 제기됩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네, 방금 들어온 폭우 관련 속보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밤새 경기 북부에 강한 비가 집중이 됐죠. 경기 가평군 대보교 인근 조종천 수위가 상승해서 당국이 주민 대피 조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가평군 대보교 지점 수위가 9.23m로 심각 단계 기준인 6.4m를 넘어서 원류한 상황인데요. 행정안전부의 발표에 따르면 경기도가 가평군에 안전조치 지시를 내렸고 재난 문자 발송과 주민 대피 조치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경기 가평군 대보교가 원류해서 당국이 주민 대피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소식이 더 들어오면 이어지는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내란 특검이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을 소환했습니다.
내란 특검은 어제 오전 조 전 장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조 전 장관은 계엄 직전에 있었던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쪽지를 전달받은 국무위원 가운데 한 명입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국회 등에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얘기를 듣고 재고해달라며 만류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와 탄핵 재판에 이어 특검 수사에서도 온갖 법기술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사나 재판에 대응하기보단 여론을 자극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권준수 기자입니다. 체포될 위기를 넘기고 우여곡절 끝에 내란 특검에 공개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지하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은 이유 있으실까요? 조석 특검을 8년 만에 피의자 신분으로 만나셨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조사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는 받지 않겠다며 대기실에서 3시간 넘게 날렸습니다. 두 번째 조사 때는 소환 날짜도 모자라 출석 시간까지 걸고 넘어지며 역대급 규모의 내란 특검과의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된 이후엔 그마저도 없이 무시와 버티기로 일관했습니다. 건강이 안 좋다며 내란 재판의 발길을 끊고 특검의 강제 구인에도 꿈쩍 않던 윤 전 대통령은 구속 적부심 카드와 함께 직접 신문에 참석하기 위해 구치소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건강 문제 어떻게 소명하셨는지 한 말씀만 진짜 부탁드릴게요. 윤 전 대통령은 특검의 수사를 정치적으로 규정하고 현행 사법 시스템에 맞서면서 탄핵 심판과 그동안 수사를 통해 동력을 잃은 음모론에 기대고 있습니다. 최근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모스탄 전 대사의 보낸 서신에 특검이 악의적이고 위장된 민주주의가 창궐했다는 내용이 담겼는데 극우 세력을 자극할 수 있는 메시지입니다. 여론을 유리하게 움직여보겠다는 시도로 보이는데 남은 수사와 재판에서도 입장 변화가 없다면 결국 윤 전 대통령을 향한 부메랑이 될 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권준수입니다. 김건희 특검팀은 연일 압수수색과 소환 조사로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일부 성과도 있지만 김 여사와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관건이라는 분석입니다. 보도에 김영수 기자입니다. 삼부토건 이일준 회장과 이은근 전 대표 신병을 확보하면서 김건희 특검팀은 주가 조작 사건 수사의 첫 관문을 넘었습니다. 불출석한 이기훈 삼부토건 부회장에 대하여는 지명수배 후 신속히 구인 절차를 밟을 예정입니다. 다만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참석으로 주가 폭등의 재료가 된 원희룡 전 장관이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의 3부 체크라는 메시지와의 연관성이 드러난 건 아닙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 김 여사의 흔적을 찾아야 하는 만큼 이제야 수사 발판을 마련한 거라는 평가입니다. 기업인들을 줄 소환하고 핵심 인물의 출석을 공개 압박한 이른바 집사 게이트는 특검이 수사력을 집중하는 사건 가운데 하나입니다. 본인과 처 모두 특검에 어떠한 연락도 해오지 않는 등 자발적 기구 의사 또는 출석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 여사 집사로 불리는 김예성 씨가 지분을 가진 IMS 모빌리티에 기업들이 투자한 배경이 핵심인데 특검의 의심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곧바로 김 여사의 범죄 혐의로 이어지진 않습니다. 결국 특검은 거액의 투자금 가운데 김 씨한테 흘러간 걸로 의심되는 48억 원의 마지막 종착지를 쫓는 데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국토부 공무원들이 일부 입을 맞춘 정황까지 포착되면서 수상한 분위기가 감지됐습니다. 용역회사에 대한 압력이 있었는지와 그 주체, 배경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의 연결고리를 찾는 게 특검 수사의 핵심입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은 광범위하고 정점까지 가는 과정이 까다로울 수 있지만 거액의 돈은 물론 국정 운영까지 얽혀있는 만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파장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건진법사 청탁 의혹과 관련해 오늘 오전 통일교 전 본부장을 소환하려 했지만 불발됐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측이 별도 일정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조사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특검은 원칙대로 출석 불응 처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검은 통일교가 현안 청탁 목적으로
윤 전 본부장과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전달한 걸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 씨는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고 통일교 측은 개인 일탈이란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사퇴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오늘 최종 보고를 받고 임명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 회복을 위해서라도 내각 구성이 시급하다며 야당을 향해 반대를 위한 반대를 자제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그동안 진행된 1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한 종합보고를 받습니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아직 임명되지 않은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이나 지명 철회 또는 낙마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특히 청문회 과정에서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 후보자는 보좌진 갑질 의혹과 거짓 해명 논란으로 여권 내부와 시민사회 단체에서도 임명 반대 목소리가 높은 상황입니다. 제게 만약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위원님들 주셨던 그 지적들 그리고 앞으로 주실 말씀들 잘 새기고 늘 겸손한 자세로. 이 후보자의 경우에는 논문 표절 의혹은 물론 교육계 현안을 다룰 능력이 부족하다는 무자격 논란 관련 비판까지 거셉니다. 제 취임을 반대하신 여러분들과도 직접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초등 분야 전문성 부족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서라도 이재명 정부 내각이 하루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협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동시에 기재부, 외교부 등 일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에만 협조한 건 인사청문회를 정쟁용 발목 잡기로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지금으로선 대통령실 내부에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 혹은 임명 강행 기류가 모두 있는 만큼 이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하든 정치적 파장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네,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경기 포천의 고장촌 삼거리에서 내촌 교차로가 도로가 침수됐다는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남양주 부평IC에서 수목원 입구 구간이 침수돼서 양방향 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팔당댐도 방류량이 증가해서 중랑천의 자전거 도로도 침수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경기 북부 지역에 비가 집중되면서 피해가 집중되고 있는데요. 경기 포천 고장촌 삼거리에서 내촌교차로 도로가 침수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구간을 지나시는 분들은 도로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나선 정청래 박찬대 의원이 한 목소리로 위헌정당 해산을 이슈로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역풍 등을 이유로 신중론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백정규 기자입니다. 먼저 불을 지핀 건 당대표 선거에 나선 정청래 의원입니다. 정부에만 부여된 정당 해산 심판 청구권을 국회로 확대하자며 이른바 국민정당 해산 심판 청구법을 대표 발의한 겁니다. 내란에 대해서 줄곧 국민들로부터 내란 옹호 세력이다라는 비난을 받았고 했기 때문에 100번, 1000번 그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당권 경쟁자 박찬대 의원도 내란범 배출 정당에 국고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자는 내용을 담은 내란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고 나아가 내란 청문회를 열어 전모를 국민 앞에 낱낱이 밝혀 민주주의를 복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누가 어떤 명령을 내렸고 어떻게 국회를 무력화시켰는지, 왜 권한을 남용하고 방조했는지 국민은 알아야 합니다. 역사로 기록해야 합니다. 강득구, 이성윤 의원 등 당내 강경파도 내란 정당은 해산돼야 한다는 등 나날이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민주당 수장까지 연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직격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내란의 진상을 끝까지 규명하고
헌정 질서와 정의가 바로 서는 그날까지 한치의 흔들림 없이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헌정사에서 정당이 해산된 건 2014년 통합진보당이 유일합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통합진보당이 내란 음모 화합으로 민주적 기본 질서를 위배했다고 판단했고 당 소속 5명도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다만 국민의힘이 위헌정당으로 흩어지려면 윤 전 대통령과 당의 관계나 계엄 당시 행위 등 수사와 재판이 우선돼야 한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루당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정당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는 걸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이게 저는 내란 수사 과정에서 좀 밝혀져야 된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사실관계가 확정되면은 좀 잘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실현 가능성과 국민 공감대, 이재명 대통령의 협치 기조까지 고려하면 정당 해산 이슈는 당권 주자들의 선명성 카드라는 해석이 일단은 설득력이 있어 보입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대선에서 패배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국민의힘은 인적 쇄신을 주제로 극심한 내용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화려한 반전을 이끈 천막 당사와 전한길 씨로 대표되는 아스팔트 우파 사이에서 제1야당은 생존 갈림길에 섰습니다. 박희재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대선 당시 한나라당은 트럭제 불법 현금 다발을 받은 이른바 차떼기 사건으로 벼랑 끝에 섰습니다. 배상해야 할 정치 자금만 800억 원. 17대 총선을 앞둔 한나라당은 호화 당사를 벌이고 천막 아래 터를 잡았습니다. 30명 넘는 중진이 잇따라 불출마를 선언하고 매일매일 반성과 쇄신을 외쳤습니다. 부패하고는 단호하게 손을 끊겠습니다. 지역주의의 끈도 과감히 놓아버리겠습니다. 간절함이 통했을까? 한나라당은 2004년 총선에서 단신이 과반을 지킨 열린우리당에 이어 121석 제1야당으로 선전했습니다. 당 의석 절반은 초선, 나경원과 유승민, 주호영 등 새 얼굴이 전면에서 개혁 바람을 일으켰습니다. 한나라당은 그 돈 선거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네거티브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계속 깨끗한 선거를 할 것입니다. 우리 당에 더 씌워져 있던 수구적인 이미지를 반드시 걷어내고 합리적이고 중도적인 건전한 개혁 세력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5년 당 중진이 된 이들은 쇄신 대상으로 지목됐습니다. 윤희숙 혁신위원장은 차떼기로 당이 존폐위기일 때 중진 37명이 불출마했다면서 희생해달라고 외쳤습니다. 지리멸렬, 내란당 5명을 벗으려면 고강도 처방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 의원님들께 계엄은 계몽입니까 아직도? 아니면 추억입니까? 나경원, 윤상현, 장동혁 의원, 송원석 대표는 스스로 거취를 밝히십시오. 대선 패배 이후 한 달이 넘었지만 당은 윤석열 후폭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3대 특검은 경쟁적으로 의원들 목을 조여오고 탄핵 반대를 외쳤던 전한길 씨는 아스팔트를 벗어나 기습 입당으로 당내 접촉면을 넓히고 있습니다. 혁신위원회의 성패, 나아가 다음 달 전당대회 결과가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당이 배출한 대통령 2명이 모두 탄핵당한 비극적인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천막 당사와 아스팔트 사이 생존을 건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의정 갈등으로 사직했던 전공의들이 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요구안을 마련했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어제 임시대의원 총회를 열고 찬성 124표, 반대 8표, 기권 6표로 복귀 요구안을 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요구안은 모두 3가지로 우선 윤석열 정부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를 구성할 것과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다만 이번 임시대의원 총회에선 요구안만 확정했을 뿐 전공의들의 복귀 시점이나 계획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채용 한파소 기업 채용 계획도 눈에 띄게 줄어든 가운데 올해 청년 구직자들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취업에 성공하기 위해선 화려한 스펙보다 작아도 직무 관련 경험이 더 중요하다는 현장의 조언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동건 기자가 채용 박람회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대기업 채용 박람회. 예비 입사 지원자들은 원하는 기업의 현직 선배들에게 궁금했던 직무 설명을 듣습니다. 마케팅은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돈을 쓰는 팀이에요. 유례없는 취업 한파 속 절박한 지원자들은 가장 어려운 점으로 각종 이력을 뜻하는 스펙 수집을 뽑았습니다. 중고 신입 이런 얘기들도 많고 어떤 신입으로서 내가 어떤 부분을 준비하고 어필해야 직무 관련 경험을 쌓으려고 하는 경험들을 할 창구들이 일단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올해 취업문은 더 좁아졌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 결과 신규 채용 계획을 밝힌 기업은 60.8%로 2022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청년들이 취업을 하는 과정에서 스펙을 쌓는 과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스펙 전쟁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전쟁 같은 취업 과정에서 성공을 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선배들은 직무와 상관없는 화려한 스펙보다 단 한 번의 경험이라도 직무 연관성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백화점 부문이다 보니까 패션 브랜드에서 인턴을 했던 거를 어필을 했는데요. 해당 분야에서 제가 매니저님들이랑 직접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했던 능력 같은 거를 관련 업무 이력이 없더라도 회사에서 원하는 핵심 경험을 이해하고 시도했다는 것만 보여줘도 충분히 매력적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그거를 만들어 보고 그런 만드는 과정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자기소개서에 녹인다거나 그런 화면을 포트폴리오로 만들어서 만약 이런 경험이 없더라도 지원한 기업에 대한 애정과 진심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를 녹여낸다면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본인이 스스로 편의점에 가서 저희 제품이 얼마나 잘 팔리는지까지 보고 4시간 정도 보고 트렌드까지 파악해온 지원자가 있었는데 현직자들은 이력서에 담긴 많은 자격증보다 직무를 미리 경험한 흔적과 진정성이 훨씬 눈에 띈다고 말합니다. 전쟁처럼 치열한 취업 시장, 지원하려는 기업이 원하는 바를 먼저 읽고 작은 경험이라도 진정성 있게 풀어내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네, 조금 전 속보가 하나 더 들어왔는데요. 오늘 연천군 지역에 산사태 경보가 발령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주의보에서 경보로 격상된 상황입니다. 네, 산림 주변 위험 지역에 계신 분들께선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또 대피 명령 시에는 대피소나 안전지대로 반드시 이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산사태 경보와 관련된 자세한 소식은 다음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6.27 대출 규제는 맛보기라고 언급한 만큼 부동산 시장에 앞으로 어떤 규제가 나올지에도 관심이 쏠리는데요. 집값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전세 대출 규제와 규제 지역 확대에 나설 가능성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최두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재명 정부는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6억 원으로 제한한 이른바 6.27 대출 규제로 부동산 정책의 포문을 열었습니다. 대출 규제 이후 수도권 부동산 시장은 짙은 관망세에 접어든 모습입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대출 규제를 맛보기라며 수요 억제책이 많이 남아있다고 밝힌 만큼 이제 시장의 관심은 추가 규제 카드에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추가적인 수요 억제책을 준비하느냐는 질문에 시장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을 봐서 국토부 자체의 결정보다는 여러 가지 금융당국과 또 협의도 하고 이에 따라 정부가 당분간 대출 규제의 효과를 지켜본 뒤 집값 추이에 따라 수요 억제를 위한 추가 규제에 나설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우선 거론되는 건 전세자금 대출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규제에 포함하는 방안 등입니다. 다만 전세대출 문턱을 높일 경우 서민 주거 안정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보완책이 필요합니다. 이와 함께 정부가 최근 아파트값 상승폭이 큰 지역을 중심으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 확대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문제가 집중 거론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 것들을 아울러서 총괄적으로 규제의 종합판이라고 할 수가 있는 조정 대상 지역 확대 문제까지도 우선 거론이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대해 성급한 규제 지역 확대 지정이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신중론도 제기됩니다. 무엇보다 수요 억제 정책만으로 집값 잡기에는 한계가 있는 만큼 근본적인 공급 확대 방안이 절실한 상황. 이와 관련해 김 후보자는 신도시를 추가로 만들기보다는 유유부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공급 청사진을 밝혔습니다. YTN 최주입니다. 네, 미국이 한국 상품의 25%의 관세 부과를 예고함에 따라 급성장 중인 K푸드의 북미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이에 K푸드 기업들은 관세가 적용되지 않는 서비스 수출로 관세 장벽 돌파에 나섰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미국 뉴욕 타임스퀘어에서 한국 치킨과 음료를 익숙하게 즐기는 뉴요커들. It's really good. It's always like really crunchy and full of different flavors, like honey garlic and soy garlic. So always a good choice. 이제 미국 어디에서나 한국 음식이 있다고 미국 매체 악시오스가 인정할 정도입니다. I think it's becoming a lot more popular. Like I noticed a lot more restaurants opening like Korean authentic type style food, and I really like it. K컬처 붐을 타고 미국으로 K푸드 상품뿐만 아니라 치킨 프랜차이즈 등 서비스 수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내 작년 기준 매출로 한 3천억 원 정도를 했고요. 미국 내 매장은 250여 개를 운영 중에 있고 오픈 준비 중인 매장이 100여 곳이 훨씬 넘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산 상품에 25% 관세를 매기겠다고 예고한 만큼 대미 수출 전선에 적신호가 켜졌습니다. 상반기 1조 4천억 원을 기록하며 1년 사이 24.3% 급등세를 보였던 K푸드의 북미 수출에 타격이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수출 구조를 관세의 표적이 되는 상품 중심에서 서비스로 다각화하는 경상수지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맛과 향과 그리고 영양을 K푸드의 상징을 우리가 알리는 방법은 국가적인 그런 정책적 차원에서 좀 뒷받침해주면은 더 많은 수출을 할 수 있고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한국의 상품 수출 의존도를 낮추는 건 이제 피할 수 없는 과제가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K푸드가 미국에서 로열티나 운영 수익 등 서비스 수출을 늘리려면 글로벌 표준화 메뉴를 개발하고 가맹 수수료와 운영 교육, 재료 유통 수익 등 수익 모델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음악이 삶의 일부인 오스트리아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음악을 접할 수 있도록 공공교육 시스템을 잘 갖추고 있습니다. 누구나 접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통해서 어릴 때부터 음악적 소양을 길러주고 또 재능을 키워나가도록 돕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염영진 리포터가 전해드립니다. 베토벤과 모차르트, 슈베르트의 나라 오스트리아. 어린 시절부터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음악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교육이 아닌 공공재로서의 음악 교육을 지향하는 공공음악학교가 오스트리아 전역에서 약 400곳 이상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아노와 바이올린 같은 익숙한 악기는 물론 하프, 호른, 오보에 등 다양한 악기에 이르기까지 놀이처럼 배우는 수업 방식 속에서 아이들은 음악을 부담 없이 즐기며 실력을 쌓아갑니다. Hallo, ich heiße Adam, ich bin 6 Jahre alt und ich spiele Fagott bei der Anselmer Veit. 저는 19살 조슈아이고 바이올린을 합니다.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약간 연주를 같이 하는 게 재밌어요.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교육비 부담이 매우 적다는 점. 학기당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면 개인 레슨은 물론 그룹 수업과 앙상블 활동까지 가능합니다. 악기도 저렴하게 대여할 수 있어 누구나 부담 없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체능 교육이 고비용 사교육 중심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현실과는 대비되는 부분입니다. 정말 음악을 그냥 좋아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제가 생각을 항상 하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볼 때 한국하고 많이 이런 음악을 대하는 혹은 음악을 가리키려고 하는 목적이 좀 다르다라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어요. 음악 활동을 개인의 특기가 아닌 모두가 누려야 할 공공의 문화 자산으로 인식하고 열린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한 덕분입니다. 지난해 기준 오스트리아 정부는 약 6억 7천만 유로, 우리 돈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아이들이 지역사회의 다양한 무대에 올라 음악적 재능을 키우고 성장하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Entweder sie sind bei Veranstaltungen dabei, machen eigene Konzerte, spielen in Seniorenheimen oder im Stadtbezirk, wenn es Veranstaltungen gibt. Also die Musikschulen sind in der Öffentlichkeit sehr vertreten. 모두를 위해 활짝 열린 음악 교육을 통해 세계적인 음악의 거장을 길러내는 오스트리아. 동등한 교육 기회 속에서 출발한 아이들의 꿈과 가능성은 자신만의 속도에 맞춰 커나가고 있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YTN 월드 여명진입니다. 제주 바다와 공생해온 해녀의 삶과 역사가 프랑스 파리에서 공연과 영상, 전시 예술로 재탄생했습니다. 프랑스 한국문화원에서 열린 제주 특별전을 통해 파리 시민들과 만난 건데요. 현장에 정재윤 리포터가 다녀왔습니다. 제주 해녀의 생명줄과도 같은 태왁을 들고 무대 위를 눈일 듯 춤춥니다.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온 제주 해녀의 춤과 노래가 한자락 공연으로 펼쳐집니다. 한 해의 풍요를 기원하고 해녀의 무사 귀환을 바라던 제주 칠머리당 영등굿이 펼쳐집니다. 낯선 한국 전통 문화에 프랑스 관객들은 시선을 떼지 못합니다. Vraiment leur histoire est très intéressante et très impressionnante. C'est des femmes très courageuses et c'est un peu triste de voir qu'elles sont en voie de disparition, qu'il y en a de moins en moins. 제주 해녀의 삶과 역사를 예술로 조명한 특별한 행사입니다. 해마다 한국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기획 전시를 열어왔는데 올해는 해녀 문화를 중심으로 제주의 매력을 알리는 다채로운 볼거리가 마련됐습니다. 척박한 환경과 수많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가족과 섬을 지켜낸 강인한 해녀의 삶은 현지인은 물론 동포 관객에게도 큰 울림을 전했습니다. La force justement et le respect qu'on peut avoir avec la mer, avec justement les paysages, pour pouvoir les préserver au mieux et justement vivre en harmonie avec elles. 맨몸으로 뛰어들어서 저렇게 나이가 많으신데도 되게 생생하게 그렇게 활동을 하시는 게 좀 되게 자랑스럽고 뭔가 사실 외국 사람들한테도 되게 자랑스럽게 말하는 부분 중에.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문화원은 한국 해녀 문화를 통해 제주에 대한 이해를 돕고 제주 관광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길 바란다면서 한류 영역 확장에도 기대를 모았습니다. 한류란 대중문화뿐이 아니라 우리의 살아있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이 역사가 되고 그것이 우리의 한류가 될 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다와 함께 숨쉬며 살아온 제주 해녀의 삶을 예술로 그려낸 이번 행사는 오는 9월까지 이어집니다. 프랑스 파리에서 YTN 월드 정주윤입니다. 네, 다시 폭우 상황 짚어봅니다. 수도권에 집중된 강우로 중랑천의 수위가 높아지면서 동부간선도로의 일부 구간이 전면 통제됐습니다. 경기 북부에도 폭우가 쏟아지며 침수 피해가 발생하거나 지자체가 주민 대피 조치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장에 취재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윤태인 기자. 네,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 인근입니다. 네, 폭우로 동부간선도로가 통제됐다는데 침수된 곳이 있습니까? 예, 제 뒤로 물이 차오른 곳이 보이실 텐데 원래 이곳은 편도 3차선 도로입니다. 또 제 옆으로도 도로가 진흙에 쌓여 있는 모습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진흙과 나뭇가지가 쌓여 있는 모습에서 그나마 지금이 물이 좀 빠진 상태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수락지하차도부터 성수분기점 구간의 양방향 통행이 전면 제한된 건 오늘 새벽 2시 37분부터입니다. 먼저 경기 북부에 쏟아진 폭우로 새벽 2시 8분부터 동부간선도로 진입 램프가 통제됐습니다. 중랑천 수위가 높아지면서 새벽 3시가 넘어서는 이곳 월계 1교를 포함해 월롱교 등 도로가 침수돼 인근이 전체 통제됐습니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미리 교통 상황을 확인하고 다른 도로를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새벽에 경기 북부에 폭우가 내렸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입니까? 네, 오늘 새벽 4시 기준으로 경기 가평군 대보교 지점의 수위가 크게 상승해서 당국이 주민 대피 조치에 나섰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대보교 지점의 수위가 9.23m로 심각 단계 기준인 6.40m를 넘어 원류했다고 밝혔고
경기도와 가평군은 재난문자를 발송해 주민대피 조치에 나섰습니다. 또 경기 구리시 왕숙천의 수위가 상승해 수변공원 전역이 침수되면서 일대가 통제됐습니다. 경기 연천군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면서 연천군은 주변 위험 지역에 접근하지 말라는 당부의 재난문자를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의 전국 피해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전국에 내린 폭우로 지금까지 최소 10명이 숨지고 8명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구체적으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집계를 보면 오늘 새벽 6시 기준으로 경남 산청에서 6명, 충남에서 3명, 경기 오산에서 1명 등 모두 10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종자는 경남 산청에서 6명, 광주 북구에서도 2명이 실종 상태입니다. 대피 인원은 12,000여 명으로 일부는 임시 주거시설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또 도로 침수와 토사유실, 건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시설 피해도 4,000건 넘게 집계됐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동부간선도로 월계 1교 인근에서 YTN 윤태일입니다. 현재 호우경보가 발효 중인 강원도 철원과 경기 포천에 시간당 40mm 안팎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특보가 확대하고 있는데요. 비는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그 사이 경기 북부에는 최고 100mm, 강원 중북부 지역에는 최고 80mm의 비가 더 내리겠습니다. 오후부터 저녁 사이 내륙 곳곳으로는 5에서 많게는 60mm의 소나기도 지나겠는데요. 이미 많은 비가 내려 지반이 약해진 상태니까요. 추가 피해가 없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밤사이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열대야가 나타났습니다. 초복인 오늘부터는 다시 찜통더위가 찾아오겠는데요. 오늘 서울 낮 기온은 32도, 대전은 34도, 대구는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무더위 속에 소나기도 자주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뉴스타트 3부 마칩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